집값 잡겠다던 정부, 왜 내 전세금은 올랐을까? 이 질문 요즘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전세금은 오히려 오르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은 그리고 실제 통계를 봐도 언뜻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디어 시장에서 숫자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작 당신과 내가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시장은 전혀 다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들을 가격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장 중앙에 있는 집, 바로 중위가격 말입니다. 이 중위가격이 불과 1년 만에 2억 원이나 급등하며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강남의 비싼 집값은 잡았다는데 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내 전세금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이 기막힌 역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정책을 거대한 댐이라고 상상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한쪽, 즉 강남 고가 아파트라는 물길을 튼튼한 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물길을 막았으니 당연히 그쪽 수위는 낮아지거나 안정되겠죠.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힌 물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터질 곳을 찾아 다른 약한 두구로, 즉 규제가 덜하고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주택과 전세 시장이라는 곳으로 미친 듯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진짜 목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상의 숫자를 안정시키는 것과 당신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당신은 정부의 숫자상 집값 안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의 진짜 작동 원리, 그 거대한 물길의 이면을 들여다볼 겁니다. 자, 정부가 강남 집값을 막기 위해 거대한 댐을 쌓았다라고 했죠. 그 막힌 물이 어디로 터져 나갔을까요? 바로 당신이 발딛고 있는 전세 시장입니다. 2026년 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는 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수만 건이 증발했습니다. 강북의 어떤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전세 가뭄을 경고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시장의 전세가 씨가 마른 걸까요? 원인은 놀랍게도 선의로 포장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두 가지 칼날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실거주 강화 정책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집을 샀으면 당신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라. 이 한마디에 과거에는 전세를 놓았을 집주인들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의 전세 공급 하나가 사라집니다. 둘째,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세를 놓는 것을 투기로 보고 강력하게 옥죄자, 전세 시장의 핵심 공급자들이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자니 양도세가 무겁고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가 무서워진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기보다 아예 문을 걸어 잠그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 두 정책은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이미 월세를 선호하던 시장 구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전세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비규환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입니다. 한 신혼부부의 실제 사연을 각색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서울 외곽의 4억 원짜리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 그들이 보았던 집의 전세금이 6억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들이 밤새워가며 모았던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겁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오른다는 시장의 오랜 공식이 이들의 불안을 부채질합니다. 결국 이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평생 갚아야 할 빚을 내서 중저가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떠밀리듯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중위가격 폭등의 진짜 이유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막아버린 그 물길이 결국 가장 약한 곳에 있던 신혼부부와 서민들을 덮쳐 그들을 원치 않는 매매 시장으로 내몬 비극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격차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공급, 즉 새로 지어지는 집들은 더욱더 거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건설비 인플레이션이라는 쓰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예전에 생각했던 돈으로는 이제 삽도 한번 뜰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고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가격이 미친 듯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은 2026년 들어 건설공사 미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시멘트,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중동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등했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니 인건비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기름값 상승으로 물류비까지 더해지니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멈춰버린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400만 원대에 가능했던 아파트 공사가 이제는 700만 원을 줘도 시공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비명은 서울의 가장 뜨거운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대조 1구역 무려 2,450세대가 들어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멈춰섰습니다. 시공사는 원자재 값이 올라 도저히 기존 계약금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수백억 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조합은 그 돈이 어디 있냐며 맞서다 결국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천억 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업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지 몇몇 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의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정부라고 해서 이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역시 똑같은 시멘트와 철근을 사와서 똑같은 인건비를 주고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결국 저렴한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신기루에 가까워진 겁니다. 결국 이 게임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집을 이렇게 비싸게 지을 수밖에 없다면 이미 지어져 있는 옛날 집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비싸질수록 기존의 낡은 아파트들은 그 가격을 든든한 방패 삼아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붕괴가 만들어낸 건설비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의 다른 대도시들은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있는지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국가 개입으로 죽어 안정을 이룬 싱가포르, 다른 하나는 시장의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을 지핀 런던입니다. 먼저 싱가포르를 볼까요? 1960년대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 인구의 70% 이상이 판잣집에 살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했습니다. 이때 리콴유 초대 총리는 아주 급진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집을 짓는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국토의 90%를 국가가 소유하는 대수수를 감행합니다. 이 땅 위에 주택개발청, 즉 HDB가 공공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약 80%가 HDB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국가는 국민에게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99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죠. 물론 투기는 철저히 차단합니다. HDB 주택은 입주 후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을 사려면 20%가 넘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고 외국인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시스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살 집과 살 돈을 분리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트랙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니 민간주택 시장이 과열되더라도 국민 대다수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싱가포르도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HDB 재판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런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런던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런던은 집을 살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헬프 투 바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집값의 5%만 있으면은 정부가 나머지를 보증하거나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해주는 아주 달콤한 정책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니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격만 폭등했습니다.
이 정책은 결국 집 없는 사람을 돕기보다 주택 가격을 부풀려 건설사와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요만 자극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이 두 도시의 상반된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강남 집값을 누르는 데 집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런던의 실패와 닮아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처럼 투기 시장과 분리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을 공급할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물길을 막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건 실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동산으로 흐르던 돈줄을 막아서 그 거대한 물길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증시로 돈이 몰려드는 머니 무브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가계의 여유자금을 뜻하는 순자금 운용액이 269조 7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세부 항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로 굴러 들어간 돈이 10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4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증시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자금이 주식 투자로 몰린 결과라고 중앙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이라는 강력한 댐을 세워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강이 물줄기를 막아버리자 그 갇힌 물이 주식시장이라는 새로운 운하로 맹렬하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정부는 왜 이런 거대한 물길 바꾸기 작업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명분은 생산적인 투자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인 자금을 기업의 성장을 돕는 주식시장으로 옮겨 국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며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증시 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부차적인 효과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가 주된 목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바꾼 이 물길이 과연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폭포로 떨어뜨릴까요? 정부는 우리에게 생산적인 투자를 하라고 말하지만 평생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식이라는 거친 파도에 몸을 던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말이죠. 인위적인 자금 이동은 주식 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변동성을 키워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게임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부유물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물길의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튼튼한 배를 띄울 것입니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생산자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자금의 물길까지 바꿔가며 해결하려는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결국 모든 돈과 사람과 기회가 서울로만 향하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잡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낡고 비효율적인 집중을 정말 아이디어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기업 본사 하나를 지방으로 옮기는 식의 낡은 해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산 정상에 있는 바위 하나를 옮겨놓고 산 전체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법은 사람들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고수요 신산업 중심의 생태계 재편입니다. 혹시 군산이라는 도시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GM 공장 폐쇄로 도시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절망에 빠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망의 땅에서 전기차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명신, 대창모터스 같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최근에는 현대차그룹까지 새만금의 로봇, AI,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 거점을 만들겠다며 무려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유치한 게 아닙니다.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 같은 지역대학이 손을 잡고 지난 5년간 23명의 석사 박사급 전기차 개발 전문 인력을 길러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양성, 생산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의 힘입니다. 사라지는 산업에 연연하는 대신 미래의 고수요 산업을 통째로 이식해 그 지역만의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생활과 행정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입니다.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방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 다음으로는 바로 의료, 교육, 문화 같은 서비스의 격차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아이가 아플 때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 결국 서울로 와야 한다면 아무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물리적 격차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딜로이트 같은 글로벌 컨설팅 그룹이 제시하는 미래 도시 모델의 핵심은 물리적 이전을 넘어선 디지털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병원의 의사가 서울에 있는 최고 명의의 지도를 받으며 로봇팔로 수술을 집도하고 시골 분교의 학생이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서울의 스타 강사와 실시간으로 토론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후 원격 시스템의 발전으로 에듀테크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바로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주인구, 즉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데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를 겪으며 찾아낸 해법이 바로 관계인구입니다. 관계인구란 그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자주 방문하고 지역에 물건을 사주고 마음으로 응원하며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본의 고스게촌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인구 700명, 그중 절반이 노인인 이 소멸 직전의 마을은 150년 된 낡은 저택을 최고급 호텔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 되고 주민들은 호텔의 직원이자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스게촌에 살지는 않지만 고스게촌의 경제를 살리고 활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관계 인구가 된 것입니다. 대기업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콘텐츠와 라이프 스타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수도권 집중을 푸는 진짜 아이디어란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디지털로 서비스 격차를 없애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역설,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세계의 사례들을 통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집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역설이 만든 전세 대란, 멈춰버린 공급망과 건설비 인플레이션, 싱가포르와 런던의 상반된 교훈, 그리고 부동산의 돈줄을 증시로 돌리려는 정부의 거대한 계획까지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복잡하고도 잔인한 현실을 남김없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시대, 정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장을 흔드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집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더 높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차익을 남겨줄 투자 대상, 즉 자산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나의 소중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삶의 터전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집값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길을 잃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 아래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그들을 전세 난민으로 내몰았습니다. 숫자를 잡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길을 잃었다라고 해서 우리까지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어디 아파트가 오른다는 식의 값싼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의 집을 자산으로만 보는 투기꾼의 게임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정부가 파놓은 물길에 휩쓸리는 부유물 신세가 되는 것이죠. 대신 저는 당신에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관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을 외부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닻으로 여기는 관점입니다. 자산으로서의 집은 시장의 파도에 따라 가치가 흔들리지만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은 당신과 가족이 발 딛고 서 있는 한 결코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게임의 본질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집은 흔들리는 자산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까?